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저를 이렇게 반갑게 박수로 맞아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북한에서 이런 박수 받으려면요, 김정은이 정도 돼야 받는 박수인데 너무 열렬하게 뜨겁게 또 따뜻하게 박수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이야기 들려드릴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현재 평택에서 살고 있으면서 서정감리교회에 제가 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감리교회라서 왠지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 갈 때보다 왠지 더 반갑다라는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들어오면서 제가 교회를 보면서 그랬어요. 들어오시는 분들, 저를 또 정문에서 맞아주신 분들 뵈면서 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정말 너무도 좋은 교회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지 이제는 몇 년이 됐어요. 몇 년이 됐고요. 제가 이렇게 이만갑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만갑 하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저를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죠? 모르시는 분은 이만갑 하면 흔히 어느 교회 장로 이름인가 이러신 분도 계셔요. 네, 장로 이름 아니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 먼저 1회에 혼자서 이렇게 단독 출연을 했었습니다. 할 때에는 사실 제가 탈북하면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냥 저는 돈 잘 벌어서 배부르게 입밥 먹고 살아야겠다. 혹시 여러분 입밥 아십니까? 모르죠? 쌀밥이요. 그럼요. 저희 북한에서는 입밥이라고 하면 최고입니다. 그냥 입밥만 배부르게 먹으면 나는 된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만갑이라는 방송이 생겼다 그러면서 저한테 방송을 좀 같이 하재요. 그때 당시 저는 방송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그 방송하는 시간이면 그때 당시 제가 한국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 청소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당 5,0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시원 가서 내가 청소하는 게 낫지. 저는 이거 이만갑 그다지 흥미가 방송이란 걸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작가님이 저를 이렇게 꼬시더라고요. 꼬신다는 말도 북한하고 꽃같이 쓰는 말인데 그 꼬심에 제가 넘어갔어요. 너무 사정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방송 해야죠. 그러고 가서 새벽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녹화를 했어요. 못 해먹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저 찾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며칠 지났는데 작가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또 전화하셨냐고. 저 찾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작가님이 이번에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랍니다. 제가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계좌번호는 짧게 알려주지 말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 작가님이 또 사정을 하시면서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출연료를 준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은 방송 나오면 출연료 주나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가 북한에서도 방송 좀 해봤는데 출연료 안 주거든요. 그냥 방송 나왔다는 데만 저는 행복해 하거든요. 나 방송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한국은 방송 나온 것도 좋아 죽겠는데 출연료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준다는데 계좌번호 안 알려줄 수가 있나요? 알려줘야죠. 계좌번호 알려줬습니다. 며칠 지나서 제가 얼마가 들어왔을까 하고 싹 통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얼마 들어왔을까요? 무려 30만 원이요? 좀 크게 쓰세요. 네. 제가 통장 정리해봤더니 무려 100만 원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누구 전화만 기다렸을까요? 네, 그때부터는 작가님 전화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만 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이면 3천만 원 벌 것 같았고요. 1년이면 3억 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이거 복 터진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는 군인이었는데 한 달 월급을 280원 받았습니다. 북한 돈 280원은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요. 대충 계산해도 100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돈 100원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한 번 출연하고 제가 100만 원 받았으니 작가님 전화만 기다릴만 하죠. 제가 지금 군 생활하면서 280원, 북한 돈 280원 받았다니까 어떤 남자분들이 저렇게 예리하게 생긴 여자가 뭘 군인이냐 지금. 저거 사기꾼 아니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정 못 믿게 있으시면요. 끝난 다음에 저한테 남자분들 한 10대 1로 겨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 군에서 배웠던 굽소를 꼭꼭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인 맞고요. 그 280원 그걸 받으면서 군인으로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제가 북한에 아직 부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아버님은 지난해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지금 계시는데 아버님은 평생을 대학교 교수로 계셨습니다. 북한에서 대학교 교수인데 어떤 과목을 가르쳤냐면 김일성 혁명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북한의 집은 대한민국은 그러죠. 네 방 내 방 그러잖아요. 워낙 그 국가가 주는 집인데 방이 2칸짜리입니다. 이렇게. 주방이 달려있는 칸 하나 있고 바로 연결해서 미닫이문 하나에 또 방이 하나 그냥 달려있는 거. 그러다 보면 윗방에서는 저희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친할아버지가 주무시고 아랫방에서는 아빠 엄마부터 우리 자식 4명이었는데 4명이 거기 누워서 이게 자곤 했죠. 그때 당시 저는 아버님이 잠결에 갑자기 이렇게 잠꼬대를 하십니다. 잠꼬대를 뭐라고 하시냐면 디디한 용도자 김정은 장군님께서 이렇게 잠꼬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자면서 아빠 강의를 들었습니다. 와, 우리 아빠는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요. 잠꼬대를 왜 저렇게 많이 하시나 했더니 아버님이 대학교 출근하면 하루 1시간에 북한 대학생은 90분 강의예요. 90분 강의를 하루에 3강의씩 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희는 막 옥수수밥에 그냥 정말 막 김치 같은 거나 겨우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90분 강의 3강의 하다 보면 아버님이 저녁에는 입에 막 풀이 생긴대요. 입에 풀이 생기면서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아버님이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를 통틀어서 대학 교수 자녀는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북한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교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대학 교수라는 자녀 그것 때문에 저는 어깨에 늘 힘이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집안도 살아가는 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에서 먼 친척벌이라 그러면서 저희 집에 사사유행을 나온 친척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70대신 할머니 한 분하고요. 부부하고 애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은 그분들이 다 한국에 와 있어서 종종 만나기도 해요. 이분들이 처음 북한에 장사를 하러 나오면서 먼 친척집을 찾아서 숙박 때문에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죠. 그때 이 70대신 중국 할머니가 딱 옆구리에다가 늘 끼고 밤에 잘 때에는 머리 옆에다 놓고 또 아침 저녁으로 늘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거기에 성경이라고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종이장이 이렇게 엄청 얇잖아요. 팔락팔락하고 얇은데 앞에 글씨가 잘 보이고 뒷장도 잘 보여요. 세상에 중국은 발전했다더니 책도 좋구나. 거기에다가 글 한 번 써보는 게 제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서를 못하게 해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북한 노래를 배워달라 그러면서 성경책 맨 뒤에다가 종이 하나를 붙여서 거기에다 북한 노래 하나를 이렇게 적어 가셨어요. 제가 그 할머니하고 나란히 누워가지고 잊지 말자 우리 우정이라는 노래를 배워줬어요.
할머니하고 뭔 우정이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가장 잘하는 노래를 그때 배워줬던 그 성경책, 그러고 성경책은 또 잃어버렸죠, 제가. 그러면서 북한에서 생활을 해갔었는데, 그때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군대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집안에 제 위로 오빠 두 분이 계셨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 두 분이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에서 정말 어점 만점이 최고다라고 하면 겨우 2점을 잘 받아왔어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큰 오빠가, 맨 위에 오빠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캐스팅 되어가지고 김일성 호위하는 데를 간대요. 인물이 잘났어요. 예. 그래서 오빠가 공부 못하는 데도 갑니다. 보니까. 봤더니 아버님이 대학 교수라서 저희 집안은 성분이 좋았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오빠는 공부도 못했는데 학교 졸업하자마자 장교로 간대요. 별을 받고. 우리 오빠들은 다 잘하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학교 교단에서 선생님을 할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는 꼭 학교 선생님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엄마 소원인데 내가 학교 선생님은 해야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좀 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너는 이렇게 남한테 가르치는 게 뭔가 재간이 있대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 꼭 하라고. 그래서 대학교 가서 시험까지 치고 집으로 또 왔는데 제 친구 하나가 군대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군대 가면 뭐가 좋으냐. 자기는 그때 당시는 군사복무 여군이 6년이었어요. 만 5년. 하고 오면 자기는 당원이 돼서 온답니다. 갑자기 그 말이 오기가 생겼어요. 나보다 학교 때는 그러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 그죠?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5년 있다가 당원이 돼서 온다는데 북한에서 최고의 성분으로 해주는 이 당원, 나도 해야겠다라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마다하고 제가 군대 갑니다 그랬죠. 근데 이미 다른 친구들로 군대가 인원이 다 찼기 때문에 제가 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대학 교수 빼기면 못할 게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딱 한마디 했더니 아버지가 왜 군대 가겠느냐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주 멋지게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북한 주민들의 그 배고픈 생활을 책임져주는 상업관리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상업관리소의 롤모델이 정춘실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유일하게 오라버니라고 불렀던 여자예요. 제가 그 여자 이름을 딱 대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당원이 돼서 우리 회령시의 정춘실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낫답니다 저를. 우리 집안의 기둥은 너다. 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바로 전화를 했더니 군사동원부 우리 병무청이죠. 첨오소에서 오래입니다. 갔더니 거기에 간부가 저를 보자마자 키도 크고 이쁘고 합격이랍니다. 그냥 바로 합격. 그래서 건강검진 하나도 안 받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길로 저는 그냥 아버지 전화 한 통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병무청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군대를 보내는데 북한은 함경북도 지역하고 항해도 지역을 아주 바꿔버립니다. 제가 대한민국 부대에 가서 엊그제 그 부대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가 위치가 안성이었어요. 근데 안성에서 태어나신 분이 안성에 와서 군복무를 하십니다 지금. 저는 처음에 대단한 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지역에서 자기 군복무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요 저희 아버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대학 교수도 자기 지역으로는 군대를 못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집으로 와서 도망치거나 탈영병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지역으로 절대 안 보냅니다. 꼭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근데 그때 군대 나갈 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그래도 너를 강원도는 안 보내마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강원도 제일 가기 싫어하죠.
왜 그러죠? 춥죠? 또 뭐 해야 되나요? 눈이 많이 와서 자식들 군대 가면요, 눈 치면서 끝납니다. 그죠? 근데 북한은, 강원도는 제일 따뜻한 곳이에요. 아시나요? 제일 따뜻한 곳이에요, 북한에서는. 제일 따뜻한 곳임에도 강원도를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강원도에는 돌밖에 없어요.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 뭘 만들었냐면 스키장 만들었죠. 그죠?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이 가서 그 마신령 스키장에 가서 훈련하고 왔죠. 제가 그 마신령 스키장 갔다 왔던 대한민국 선수를 만났는데 가니까 마신령 스키장에 음식이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아니 근데 이름도 희한하더래요. 뭐 무슨 오리, 무슨 고기에서 막 코스로 나오는데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 계셨던 분이 냉면도 맛있더냐 그랬더니 냉면은 맛없더래요. 북한은 냉면에 조미료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맛없더랍니다. 자, 그 강원도는 이렇게 스키장이 생길 정도로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군대 간 친구들은 영양실조가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제일 군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냐면 황해도예요. 우리 실향민분들 황해도에서 오신 분 많이 계시죠? 아직도 땅 문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통일되면 가서 내 땅 찾아야겠다 이러시는 분 계시죠? 그 황해도를 제일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논농사를 많이 하죠. 옆에 서해바다 바다가 있죠. 따뜻하죠. 그래서 황해도가 제일 1순위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황해도로 보냈습니다. 사군단, 해주라는 곳에 가서 제 군사복무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저는 군복무 하면서 저희 집안을 제가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군대 내보내면서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그랬잖아요. 군대 딱 갔는데 96년도 7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96년도 7년도면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 아마 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셨다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이 뭐냐면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 고난의 행군이 뭐냐면 북한은 배급을 나눠준 거죠. 쌀을 나눠주면서 조직생활이라는 걸 시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없고요. 국가가 주는 식량만 먹던 사람들이 김일성이 갑자기 죽으면서 식량 못 주죠.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거 줘야 살 거 아니에요. 굶어 죽어나가죠.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린애하고 60 지난 노인네들. 노약자들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의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 사람이 제일 가장 많이 모이는 게 역전이죠, 흔히. 어디론가 희망을 가지고 한 끼라도 먹어보겠다는 희망을 가지는 곳이 역전이에요. 역전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족끼리 옹기옹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춥잖아요. 배고프면 더 추워요. 배고프면 사람이 더 추운 법이에요. 하얀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데 사람이 앉아 있는 이 위로 이가 지나갑니다. 이가 막 줄을 쳐서 지나가요. 그러면 바로 옆에 사람들이 압니다. 쟤 죽을 때 됐구나. 3일이면 죽겠구나.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몸속에 게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쟤는 죽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북한 길거리에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이 막 차고 넘쳤어요. 그때 애들이 집을 뛰쳐나온 애들이 또 뭔가 먹고 싶은 애들이 뭘 했냐면 중국하고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두만강 압록강을 막 건너갔다 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에 와서 도둑질도 해가고 막 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또 가고 막 이러면서 그 위험한 강을 넘나들었어요. 강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때 그 강 옆에 가서 이 불쌍한 북한의 어린애들을 돌봐주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박수 한번 좀 주세요. 네.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애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배고파서 막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와서 도움을 받았던 제 친구가 저랑 같이 지금 서정감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 친구가 두만강 건너서 갔다 오더니 십자가 있는데 싹 들어갔대요. 근데 십자가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답니다. 자물쇠가 열쇠가 안 걸려 있어서 들어가기가 그렇게 좋대요. 거기에 문 열고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밥을 준답니다. 집에 다시 북한에 가겠다 그러면 쌀을 짊어준답니다. 쌀을 또 이만큼 주고요. 그러고 이 친구들 애들이 나와서 가장 자랑했던 게 뭐냐면 하얀색 빵을 이만한 거 준대요. 내 머리만한 빵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뭐냐 옆에 친구한테 나가서 빵 가져왔는데 우리 내일 가서 빵 또 가져오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가서 그 빵을 받아가지고 또 넘어오는 거예요. 저랑 지금 출석하는 이 친구는 그때 당시 여동생하고 그 빵 가지러 왔다가 동생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해서 이 친구는 지금 한국까지 왔는데 동생의 생사는 지금도 모릅니다. 동생 나이는 그때 당시 12살.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저는 군대에 있었잖아요. 군대에 있다 보니까 하루 세 끼 국가가 주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제가 행복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북한에 있는 저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집안에 너무 배가 고파서 아빠가 지금 아버지가 출근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대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걱정이 되죠. 내가 우리 집안을 분명히 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에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뭘 드셨냐 물어봤어요. 집안에 막 드셔봤더니 몇 년 묵은 미역이 있더랍니다. 미역을 우리가 한국에 냉장고라도 있어서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냥 창고에다 이렇게 걸어두다 보니까 누렇게 미역도 이렇게 썩어갑니다. 막 꽉해지고 그 미역을 물에다가 끓여서 분명히 끓여서 뭔가 입에다 넣어야겠다는 그 인간의 그 본능 하나 때문에 미역을 가마에다 넣어서 끓여 먹었는데 속을 싹 긁어내려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 부대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 함경북도에서 항해남도 끝에서 끝으로 엄마가 제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오는데 며칠 걸렸냐면 17일 걸렸습니다. 나라가 먹을 게 없죠. 쌀도 못 주죠. 전기가 차단이 됐죠. 하다 보니까 기차가 안 다니더랍니다. 그리고 기차가 한 10분 가다가 선대요. 석탄이 없어서 섭니다. 그럼 또 석탄이 와서 또 가야 되고 그 다음 또 전기차로 갈아타게 되면 전기가 계속 끊기다 보니까 기차가 또 가다 서고 가다 서도 하다 보니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17일 동안 오신 거예요. 이미 기차에서 몸이 다 망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부대에서 그때 당시 저는 입대해서 2년 만에 꿀보직 하나 얻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밥을 먹이는 쌀을 가져다가 밥을 먹이는 양식석이라는 꿀보직을 하다 보니 제 손에 쌀이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엄마를 오라고 했고요. 그렇게 온 엄마에게 쌀밥을 입밥을 한 그릇을 줬어요. 근데 엄마가 다 드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이만한 그릇에 하나를 드셨는데 또 먹고 싶답니다. 또 먹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랑 동생에게 그때 당시 정말 이 팝을 그냥 배부르게 드시라고 가마에다 한 솥을 해놓고 그러고 그냥 마음껏 드시라고 제가 그러고 부대 군인들에게 먹여야 될 쌀을 조절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조절해서 기름, 식용유 다 조절해서
그래서 엄마한테 한 짐 지어서 집으로 제가 돌려보냈죠. 기둥 역할 했죠, 제가. 예. 이런 군사복무를 하고, 예. 참, 예. 그러고 제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해서 제가 집으로 왔는데, 역시 집안은 늘 그 경제난 때문에 아버님이 대학 교수,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지금까지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무원입니다. 거기에다가 학교 선생님들. 워낙 우리 학교 선생님 하면 그러죠. 선비 같고, 그죠? 착하신 분들. 뭔가 다른 걸 못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모님을 보다 보니 제대하고 나서도 늘 경제난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이런 가족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오빠들은 다 그 현직에 있었고 가정을 돌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됐고요. 제가 또 제대하고 왔으니 이 맏딸이 또 기둥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가 궁금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저를 군대 갔다 왔고 당원이라고 수출 피복 공장이라는 옷을 만들어서 러시아하고 체결을 해서 옷을 만드는 공장에 저를 관리지도원, 사람들을 관리하는, 우리는 한국에서는 사람을 관리한다고 안 하죠. 근데 북한은 관리지도원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 관리지도원으로 제가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갔더니 저한테 월급 얼마 주냐면 2,600원을 줍니다. 그때 당시는 이미 제가 상사 월급 280원 받던 시기하고 또 달라졌어요. 쌀 1kg가 지금 북한 시장에서 5,000원 합니다. 근데 저는 2,600원 받았으니 2달 월급을 받아야 쌀 1kg를 사겠죠. 그러니까 늘 북한에서는 고민거리가 뭐냐면요. 제가 대한민국 와서 저도 이제는 몇 년 살다 보니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서 계절이 바뀌면 이쁜 옷 사입고 싶은데, 그죠? 쇼핑 한번 가볼까? 그죠? 또, 몇 년 벌게 되면 차도 하나 좀 좋은 거 사야지, 그죠? 또, 목표가 뭡니까? 한 30년 벌어서 집 하나 사야지, 그죠? 근데 북한에서는 늘 단순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뭘 먹고 살까? 다음 게 나는 그냥 요거 먹어야겠다. 그거 희망만 있으면요,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뭔가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출근을 해보자 했더니 월급은 2,600원. 제가 쌀을 사서 우리 가족을 뭔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아예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술 한잔 하셨습니다. 그날은 술 한잔 하시고 집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대학교에 체육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따님이 탈북을 했대요. 그 따님이 탈북을 했는데 돈을 보내주는가 보다. 가족에게, 탈북한 딸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집에서 소주 한잔 하시고 오셨는데, 그분은 소주 먹고 싶으면 소주 먹고 이팝 먹고 싶으면 이팝만 드신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을 딱 들어보니 왠지 우리 아버지가 제가 탈북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순간 마음이 섭섭해지죠. 그죠? 그 딸은 참 대단한 딸이구나. 근데 나는 그 딸처럼 대단한 딸이 되어서 우리 가족을 나도 살리고 싶은데, 탈북이라는 길은 북한에서 보면, 북한 체제에서 바라보면 반역의 길이었고요. 또 탈북이라는 길은 부모님하고 영원히 헤어져야 된다라는 아픔도 있었고요. 또 탈북이라는 길은 제가 봤더니 가다가 잡혀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니, 이걸 내가 꼭 해야 될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했으면 하니까.
근데 분명히 거기 가게 되면 잘 사나 싶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집에 잠깐 왔던 먼 친척을 찾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 내가 그 할머니에게 잊지 못할 우리 우정이란 내가 노래도 배워줬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북한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브로커를 만나서 그 친척을 찾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 그 친척들이 보내온 편지를 막 뒤져보니까 집 전화번호가 있어요. 대체로 우리 집 전화번호는 잘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 집 전화번호에다 전화를 했더니 역시 다 연결이 잘 되었고요. 그분들은 잘 살아 계셨고, 저는 그때 당시 70대신 할머니가 이제는 86세 되셨으니 돌아가셨겠다 했는데 안 돌아가시고 중국에서 잘 살고 계신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삼촌 나 이거 탈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탈북해서 중국에 살면 언젠가 잡혀갈지 모르는 위험이 있으니 차라리 한국에 가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은 어디입니까? 그랬어요. 너네 왜 한국 모르냐? 너네 땅인데. 중국에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을 내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저보고 이상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저희는 한국이라고 배운 게 아니라 남조선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조선입니까? 그랬더니 남조선이래요. 남조선은 잘 삽니까? 그랬더니 저희 삼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중국보다 100년이 앞섰다고 생각하면 그냥 정답이 될 거다. 왜냐하면 다른 설명을 길게 못 하잖아요. 이제 100년이 앞섰답니다. 믿을 수 없잖아요. 왜냐면요, 제가 북한에서 고등학교 시기, 중학교, 초등학교 이 시기에 배웠던 남조선은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늘 생생한 것이 한 어린 여학생이 앞에다가 이런 간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간판 달고 와서 이게 다 뭐라고 썼냐면요, 앞에다가 내 눈을 사주세요 하고 장기를 판대요. 이게 남조선 어린이에요. 한국 어린이에요. 앓는 엄마를 위해서 눈을 팔아서 약값을 벌려고 학교도 못 간대요. 학교 갔더니 월사금 내라고 한답니다. 돈을 내야만이 학교 갈 수 있대요. 그걸 교과서에서 제가 배웠어요. 아니, 월사금 내고 장기 파는 남조선이 뭘 100년 앞섰느냐, 그죠? 제가 군대에선 또 뭘 배웠었겠습니까? 맨날 총을 들고 훈련하면서 불쌍한 남조선 어린이, 불쌍한 남조선 여러분들을 내가 구원해줘야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삼촌의 말을, 전화상에서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다. 그러고 있는데 좀 며칠 지나니까 군대에서 제대해서 왔다고 제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캐나다에 가서 지금 또 취직도 잘했어요. 동주민센터에 취직도 해가지고 영어도 엄청 잘하는 이 친구. 이 친구가 저희 집에 딱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저녁에, 오늘 저녁 너한테 아주 신비로운 하나의 세계를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야? 그랬더니 묻지 말랍니다. 묻지 말고 그냥 우리 집 와라. 제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는 운이 좋아야 된다. 운이 좋아야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몇 시까지 오라냐 그랬더니 밤 11시에 오랍니다. 너무 늦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그 신비로운 걸 보여준다는 바람에 11시에 이 친구를 찾아서 그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친구가 막 마중 나오더니 너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이랍니다. 왜? 그랬더니 전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요. 제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대한민국 드라마였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여주는 건데 전기가 와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도 전기가 계속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전기가 와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처음으로 봤던 드라마가 올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누가 나오죠? 이병헌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막 이병헌이 얘기를, 저 남자 봐라. 이럴 때는 막 카리스마 넘치지 않니? 저럴 때는 또 사랑할 때 막 뜨겁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 이병헌이한테 막 흠뻑 빠졌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나 이런 거 또 보고 싶다. 다음날 저를 또 오랍니다. 근데 내일 역시 운이 좋아야 된다 해서 밤 11시에 그 집으로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가서 이번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고 요만한 카세트였습니다. 카세트를 녹음기에 딱 넣더니 바로 거기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트위스트라는 노래였어요. 서른도가 부르는 트위스트 하는 노래였습니다. 곡을 한 개만 들었는데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거 정말 신비한 세계가 맞다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북한군에서 늘 배웠던 노래는 뭡니까? 장군님은 명사수 이런 노래만 했단 말이에요. 네. 장군님이 명사수 하면 내가 명중탄 되겠다는 노래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막 사랑의 노래 막 트위스트 하죠. 최진희 씨가 나와서 막 사랑의 미로 하는데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그 노래들이.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또 한번 해줘라. 또 해줘라. 이제는 이 친구한테 제가 뭔가 이제는 해줘야 될 것 같았어요. 해서 다음 날은 빵 한 개를, 그때 당시 빵 한 개가 50원이었어요. 거금이었어요. 그래서 빵 한 개를 사들고 가서 다음 날에 또 들려줘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카세트에서 나오는 노래는 신사동 그 사람이라는 주현미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제일 제가 마음속으로 흠모했던 사람, 이병헌이하고 결혼해볼까? 아니면 서른도하고 해볼까? 이런 고민했고요. 주현미 노래 들으면서 요건 딱 내 노래구나. 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정말 신비한 세계를 봤죠. 그 신비한 세계를 보면서 제가 탈북할 결심을 했습니다. 해야겠구나. 그래, 100년 앞서 다른 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 친구랑 약속을 하고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가족 다 같이 탈북을 해야겠대요. 자기는 엄마도 데려가야겠고 오빠도 데려가야겠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 그 아버지가 북한에서 이렇게 총살당했어요. 네. 소를 이렇게 잡아먹어가지고 총살당하다 보니까 그 가족이 북한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까지 탈북하면 남아있는 가족이 이번에는 처벌을 더 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조건 자기는 같이 하겠으니 자기 냅두고 저보고 먼저 가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줬던 브로커한테 다시 찾아가서 저를 중국으로만 보내달라. 브로커한테 제가 남조선 간다는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만 보내달라 그래서 이 브로커의 안내를 받고 6월 달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장마철이라서 두만강 물이 제 키를 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그 강을 건너면서 그래도 살고 싶잖아요. 내가 이걸 건너가야 살고 내가 기둥 역할을, 우리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는데 싶어서 그 장마철에 막 건너서 넘어갔더니 거기에서 마중 나온 중국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 브로커를 만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 시내를 통과해서 제가 원하는 남조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브로커들은 저를 남조선으로 보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북한 여성들을 중국에 인신매매로 사람을 팔아넘기는 브로커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근데 북한 브로커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브로커를 만나서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꼭 살아야 될 이런 것이 있어서 중국에서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처음에 좋게 말해서 안 되고 두 번째 싸움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더는 브로커하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제가 죽기로 했어요. 죽기를 결심하고 제가 손을 이렇게 구워서 지금도 이렇게 영원한 흉터가 남아있는 제 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가 쏟아지고 하다 보니 브로커가 저를 병원으로 보냈고, 거기에서 탈출해서 더는 브로커를 찾을 길도 없고 중국에서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다가 거기에서 병원에서 또 이렇게 나오다가 브로커를 만났는데, 브로커가 너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를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서 다시 북한 두만강에다가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평생에 가장 가슴 아픈 것으로 지금도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제 인생의 하나의 그런 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다시 그때 당시 두만강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온몸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뭐 헤엄친다는 것도 안 됐었고요. 근데 저는 아마 운이 좋았던 사람인가 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북한 쪽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북한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건져져서 정신 잃은 상태에서 국경경비대 군인 감방에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3일 만에 정신 차려서 그때부터 저는 1년간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훌륭하신 부모님을 만나서 또 꿈도 정말 야무지게 꿈도 꿨었고요. 또 우리 가족을 살리고 싶다라는 정말 자식으로서의 그런 효도하는 마음도 가지고 제가 탈북을 했지만은 저는 탈북했다라는 일단은 북한을 벗어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북한에서 1년간의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도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루 세끼 밥을 주는데 정말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으면 한 3숟가락 정도 됩니다. 옥수수 껍질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밥인데 그걸 먹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많은 친구들이 막 굶어 죽어나가고 영양실조 와서 죽어나가다 보니까 북한 정부에서 면회를 받아줍니다. 가족들이 와서 면회를 하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가 면회 왔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너무도 살고 싶어서요. 너무도 그 안에서 살고 싶어서 우리 집에 분명히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니까 자식에게 면회를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매주 수요일이면 면회 날이었는데 엄마가 첫 수요일 날 면회를 오셨어요. 80리길을 걸어서 제가 있는 곳까지 80리길인데 그 길을 걸어서 오셨는데 옥수수 밥을 이렇게 한 주먹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옆에 붙여온 것은 된장 한 숟가락. 근데 여러분, 감옥 안에서 정말 배가 고프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옥수수밥에 된장 한 숟가락 먹으면 얼마나 꿀맛인 줄 아십니까? 그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까워요. 해서 그걸 막 먹으면서 떠나가는 엄마의 발을 또 붙잡았어요. 엄마, 내일도 좀 오시라고. 내일도 엄마 올 거냐 그랬습니다. 엄마가 첫 면회를 와서 몇 개월 만에 딸을 봤는데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37kg였어요. 내일이면 죽어갈 것만 같아서 엄마는 그 자식 앞에서 저 앞에서 내일 또 오마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음날 저는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 엄마 또 오겠지. 점심시간이니까 정말 엄마가 80리길을 걸어서 또 오셨어요. 또 이번에는 옥수수 밥에다가 또 된장 한 숟가락 가지고 오셨는데 또 그냥 혼자 먹으면서 엄마한테 지금도 제가 후회가능 하는 것이 뭐냐면 엄마는 밥 먹고 왔느냐를 안 물어봤어요. 그 밥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그 밥을 너무 내가 먹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는 밥 먹었느냐를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고 엄마가 80리길을 또 걸어서 가시는데 하루에 160리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런 엄마한테 얼마나 배고픈지, 얼마나 힘든지를 엄마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떠나가는 엄마한테 또 물어봤어요. 내일 또 오시라고. 엄마 내일 또 올 거냐고. 그 엄마는 또 오신답니다. 아마 처지가 바뀌어서 엄마가 계시고 제가 다녔더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가능했죠? 엄마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엄마니까. 그래서 그 엄마 160리 길을 걸어서 매일같이 면회 오시는 엄마를 제가 보면서 그 옥수수밥 한 덩어리 먹으면서 그 안에서 1년을 버틸 수 있었고요. 그 감옥 안에서 저는 너무도 또 신기한 것을 봤어요. 임신 8개월 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는 저희 엄마보다 그 여성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요. 임신 8개월 된 여성인데 이 여성이 저희가 6시면 기상시간이에요. 5시만 되면 이 여성이 먼저 일어나서 손을 포개고 앉아서 머리 수그리고 앉아서 숨을 씩씩거리면서 얼마나 숨차겠어요. 그러면서 뭔가 계속 중얼중얼합니다. 엄마가 옥수수밥 가져올 때마다 제가 몇 번 받아먹고 나니까 그 임산부가 생각이 나서 절반 뚝 띄어가지고 와서는 임산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계속 이랬던 여성이에요. 제가 어느 날 새벽 5시에 이 여자가 또 먼저 일어나길래 옆에 가서 물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어. 여자가 그냥 옆구리 제가 말하는 저를 이렇게 누르면서 크게 말하지 말라고. 자기 지금 기도하는 거라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건 뭐야 그랬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이루고 싶은 거, 네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거, 말하고 싶은 거 말하랍니다. 내가 그랬죠. 누가 들어주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없다고. 근데 이 여성이 뭐라고 하냐? 아니랍니다. 하나님 이제 봐라. 자기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꼭 보랍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성이 8개월 돼서 9개월 이제는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오더니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임신 8개월 된 여성을 감옥에 보낼 수 없으니 집으로 내보내라고 했대요. 제가 그때 뭔 생각했을까요?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그죠?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기도라는 말도 몰랐는데 기도가 최고구나 그랬습니다. 최고구나.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죠? 임신 8개월 된 여성이 정말 기적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려니까 못하겠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딱 자고 일어났는데 5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이거 인간이 못할 겁니다. 차라리 잠 더 자지. 그러면서 분명히 속으로는 제가 기도해야지 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난 적은 1년 동안에 아마 손가락 꼽으라면 5번도 안 될걸요. 자는 게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저는 불러본 적도 없고요. 제가 배웠던 하나님은 마약과 아편이라고 배웠던 북한 제자에서 배워줬던 그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근데 뭐죠? 임신 8개월 된 여성이 나가니까 나도 간절함이 생긴 거죠. 나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1년을 넘기게 됐죠. 그래서 저한테는 기적이 안 왔습니다. 저는 그냥 받은 형 1년을 마치고 그냥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죠. 나와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북한에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잘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또 탈북하게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북한에서 잘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에게 옥수수밥 덩어리를 들고 면회오던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했는데, 제가 북한에서 이미 나왔더니 군대 갔다 왔고 당원이었고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요. 제 꼬리표는 그냥 탈북자였습니다. 북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제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탈북을 또 해도 부모는 찬성을 한다 그러십니다. 네가 지금은 나라를 반역하고 배반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분명히 네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 거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탈북 또 해야겠다. 그 위험한 길이지만은 제가 또 해야겠다라는 제가 아버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탈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는 다행히 저에게 오늘 시간을 참 많이 주셨어요. 네, 오후 2시부터 또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에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정말 저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또 우리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후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